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 교육의 현 주소를 투입과 성과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들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교육이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국의 정규 학교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개혁 과제의 당면에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교육의 이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또는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시 부담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자주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시간이 과도하고 교육이 입시 교과목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흔히 나옵니다. 투입과 성과 지표에서 학생의 사회 경제 배경에 따른 또는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발견됩니다. 학교 이탈 청소년이 증가하고 학교 교육 현장은 붕괴 중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교육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정규 학교 교육이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비정규 교습 활동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학원, 과외, 방과 후 학교 등이 사교육에 포함됩니다.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학교를 설립 주체에 따라 나누어 일컫는 영어 표현인 Public Education과 Private Education의 구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어의 Public Education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육, Private Education은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학교 교육을 보통 뜻합니다. 정부의 세금을 통한 지원이 공립학교에 집중되고 사립학교는 재정의 측면에서도 정부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더 의미를 갖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이므로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함께 포함됩니다. 한국의 중등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정한 표준 교육 과정을 따르는 등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한국의 공교육은 영어 표현으로는 Public Education과 Private Education을 모두 포함하는 Formal Education에 가깝습니다. 사교육은 굳이 영어로 표현해야 할 때는 입시학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Cram Schooling, 사적인 보충 수업이라는 의미에서 Private Tutoring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은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중 약
4분의 3가량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8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다소 감소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과정이 오후 2시 무렵부터 일찍 끝나는 반면 이 무렵부터 맞벌이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저녁 시간까지의 보육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여 방과 후 학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학, 영어 등 학교 교과 과정을 보충하는 또는 선행학습하기 위한 학원 과외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6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당 참여 시간은 평균 6 내지 7시간이고 참여 학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50만 원에 가깝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1인당 평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월 40만 원, 중학생 월 53만 5천 원, 고등학생 월 64만 9천 원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하고 가정 환경이나 가구 소득에 따라 사교육 수준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다시 교육 성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 한국 교육에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비용 부담에만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대부분은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등의 일부 교과 교육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보충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6%, 중학생의 83%, 고등학생의 69%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한두 해 또는 3년 전에 학원에서 배웠고 지금은 내년 또는 2, 3년 뒤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학교 밖에서 미리 공부한다면 교육 성과도 더 좋을까요? 시험 성적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 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선행학습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서로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과 지금도 증가했지만 그만큼 교육 성과가 나아졌는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의 시간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학, 영어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독서, 체육, 여가 활동 시간과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학원을 가거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를 교육하는 통로가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의 일부를 선행학습하거나 되풀이하거나 보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의 한 형태일지 자연스레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 사교육의 성과는 어떠한지,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의 읽기 능력 평가 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2018년 피사 읽기 영역 평균 점수는 514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봐도 높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25.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경험의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제 의무 교육이므로 학업 중단에 대한 걱정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고교 학업 중단율은 2015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비율 자체는 1%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합니다. 특히 학업 중단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학업 중단율도 높은 편입니다. 학업 중단은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학업 중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격차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교육 격차는 지역 간 교육 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특성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높고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지 않는 비율이 크다는 점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소득이 낮으면 자녀의 교육 투자 수준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교육 격차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에서도 비슷한 점이 발견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인 대학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살펴보면 고소득분위 가구 자녀의 경우 수능 성적이 상위 등급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소득분위 가구 자녀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낮은 등급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소득에 따른 교육 성과의 차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간,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지, 더 확대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현재 한국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한 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이후로 한국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한 과제는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입니다.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학생을 보통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초, 중, 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46,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에는 16만 56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021년 기준 3%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다수는 국내 출생자로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이주해온 학생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정규 교육의 기회를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히 지원해 나가야 하는 점은 한국 교육이 당면한 과제 중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또는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 학업 중단 학생의 최근 증가 추세, 개인, 지역 간 교육 격차의 확대의 문제,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과제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현행 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